그럼 지금부터 2023년 MZ세대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 기여와 미래무역 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한 본 행사에는 총 204개 팀이 신청하여 총 109개 팀이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엄정한 논문 심사를 통해 총 30편을 선정했고 지난 24일 예선 심사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10팀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심사의 공정성과 MZ세대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전국 MZ세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공모를 시행했고 오늘 이 자리에 40분의 MZ세대, 8분의 기자님, 2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총 50명의 심사위원분들께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본 대회의 주최자이신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현상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인구 감소에 따라 무역과 내수가 위축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 베이비붐 시대의 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이제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많이 낳아 잘 기르자입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PPP팀 발표자께서는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너희는 결혼이 하고 싶어? 결혼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애는 안 낳을 것 같아. 제가 또래 지인들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자주 들었던 답변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선택으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MZ세대들에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되려 특이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과 출산의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게 된 MZ세대의 복잡한 사회 심리에 주목하여 저희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가 만들 청년의 미래, 청년이 꿈꿀 가족의 가치라는 큰 틀 하에 저희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각각 슬로건과 함께 대책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단기적인 시점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문구는 미디어가 그려낼 가치의 가치입니다. 현재 미디어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가족 내부에서의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일화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과 출산이 결국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로 인식되게끔 합니다. 이와 더불어 SNS상에 자랑할 만한 일이 가득한 가정의 모습은 결국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인 자격으로 인식되게 되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행복보다는 이로 인한 경제적인 지출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형성함에 따라 더 큰 삶의 의미와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가 경시되게끔 하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의 발상을 전환하여 저희는 결혼과 출산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한 미디어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아의 가치를 조명하는 프로그램 제작 지원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MZ세대의 주 시청 플랫폼인 OTT를 활용하고 육아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과 협업하여 아빠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기획에 있어서는 청년들의 공모전을 시행하여 MZ세대의 신선한 시각을 얻고 또 직접적인 참여도 이끌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예인의 삶, 자극적인 장면이 아닌 육아의 가치를 조명할 수 있으며 육아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의 사회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여 타 기업의 동형화를 불러올 뿐 아니라 육아가 여성이 주로 전담하는 것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역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대책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됨에 따라 성별 및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상대 성별 및 아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갈등 관리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법적 규제의 측면으로 접근하기에는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하기에 저희는 자율 규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정부는 최소한의 사항에 개입하고 민간이 스스로 자율 규제를 이행하는 자발적인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갈등 관리에 유효한 역할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시하는 의무적인 자율규제 모델 하에서는 자율규제가 법적인 의무로 민간에게 부과되고 이행 여부가 감독되기에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기에 보다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이용자별 특성에 맞춘 적합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가치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미디어가 될 것입니다. 중기적인 시점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문구는 나의 육아가 아닌 우리의 육아로입니다. MZ세대의 경우 대기업 그리고 이제 명문대에 진학하는 등 낮은 확률의 사회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황금 티켓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엄마와 아빠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부담이 막중하게 다가옵니다. 황금 티켓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MZ세대에게 출산은 일과 양립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렇다면 일과 가정 양립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이 다양한 기업에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화 제도를 사용하는 스웨덴 등의 국가를 참조하여 국내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을 해본 결과 성별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압박과 불이익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 업무 공백을 형성하기에 유일한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 보육 시스템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는데요. 프랑스의 무상 영유아 보육기관인 크레시와 에콜 마테르넬 그리고 돌봄 육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내부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전남 영광군의 사례를 참조하여 단기적으로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중기 이상의 차원에서는 민간 차원과 협력 역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다양한 키즈 스타트업들의 경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상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부 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용 가이드를 제작하며 이를 위한 전문 보육 인력을 양성하여 더욱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청년 세대가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와는 무관하게 사회의 획일적인 성공 기준에 따라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서치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관해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가족보다 돈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일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습니다. 즉, 누구보다도 경제적인 성취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일조차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겨를이 없는 사회에서는 가족의 가치를 꿈꾸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여유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심리 여유를 형성할 수 있는 디딤돌 학년제라는 교육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저희는 아일랜드와 덴마크의 교육 제도를 참고하여서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입학 전 1년 동안 별도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6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서 설계했습니다. 주된 교육과정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교과목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는 공통과목, 두 번째로는 학생의 자율적 선택, 그리고 시민교양 양성을 위한 선택과목, 세 번째로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체험활동, 네 번째로는 학생이 주체적으로 설계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 설계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 설계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진로에 대한 주체적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사회의 기준을 수용하는 사회적 현상 전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디딤돌 학년제와 유사한 목표를 가졌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도입이 이미 시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경쟁 문화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디딤돌 학년제와 같은 교육 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선택이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등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직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직업 교육 방안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직업 교육을 통해 학생을 고용하는 것이 비용보다도 편익의 측면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개인이 꼭 대학 교육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후 생애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성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이들이 꼭 대학 교육만을 받아야지만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개혁 모델을 통해서 대학 교육과 직업 교육을 선택하는 삶이 개인의 우등이나 열등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적성의 차이에서 기인했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로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자라난 청소년은 이후 청년기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를 형성해서 결과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다시 꿈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가 만들 청년의 미래, 청년이 꿈꿀 가족의 가치라는 슬로건을 제시해서 청년이 가족의 가치를 꿈꾸기 위해서는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혼인과 출산이 매력적인 선택지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며 무엇보다도 황금 티켓 증후군을 해소해서 다양한 삶의 길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서울에 자가를 마련한다는 성공의 획일화, 그리고 실패하면 치킨집을 차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패의 경로마저 획일화된 우리 사회를 전환해서 이들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첫 번째 PPP 발표팀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자 이의정 발표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리모컨을 먼저 체크해주신 후 이상이 없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의 관점으로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음을, 저출생은 아이가 적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현 상황을 저출산이라고 부르게 되면 왜 아이를 안 낳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주체에게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저출생이라고 부르게 되면 왜 이 사회에는 아이가 적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사회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법정 용어를 일컫거나 출산이 어울리는 곳을 제외하고는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 방향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관련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상들을 분류할 때 신념으로서 비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으라며 강제하기보다는 경제적,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비출산을 희망하게 되거나 출산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살기 좋은 나라,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나라, 내가 살기에 좋은 나라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살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제도 개편입니다.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과잉 입시 경쟁 문제를 겪었지만 전환학년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중학교가 끝나고 1년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기업과 자영업자는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직업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는 이들에게 세금 감면, 보조급 지급 등의 지원을 해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학교 1, 3학년 과정을 조정하여 이 1년간의 공백이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의 아동 친화적 스마트 도시입니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인 HDB 아파트 1층에는 이렇게 보이드덱이라는 공용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결혼식, 파티 등에 활용하고 평소에는 아동들이 글쓰기 등의 장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동체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개개인이 활용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아파트 내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여 아동들이 공동체적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는 지하 주차장에 모두 주차를 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건립하여 차 없는 거리, 아파트 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아파트를 새롭게 지을 때 지상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상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 놀이터 등을 건립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슷하게 지어진 세종시의 실제 아파트 사례입니다. 또한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의 크기를 지금 조정하기엔 어려우니 일주일 이내 아파트 단지 내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시간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범죄 예방입니다. 아동이 안전할 수 있도록 스쿨존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삼성 휴대폰 측면에는 이렇게 버튼을 3회에서 5회 이상 누르면 경찰에게 긴급 알림이 가고 전화번호 저장자에게 알림이 가는 긴급 SOS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아직 스마트폰이 없는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긴급 SOS용 휴대폰을 개발하거나 책가방에 부착할 수 있는 부착용 제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이 졸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때 일정 금액을 주는 자녀 교육 보험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내 출생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시켜주거나 부모님 5만 원, 지자체 5만 원과 같이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거나 또는 지자체 자체에 보험이나 적금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은 우리 모두 어릴 적 누군가 다른 어른들의 배려를 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동을 향한 무차별적인 혐오의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먼저 경제적 지원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아수당을 월 50만 원 지급하도록 목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어린이집 무상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대별로 이렇게 필요한 금액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를 소비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및 바우처로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다자녀 가구뿐 아니라 아이를 가진 가정이라면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없이 일정 입주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일육아 양립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각종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실효화를 위해 장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엄마 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씩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봤을 때 세계적으로 낮은 비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수치 자체를 올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일본은 현재 기업이 육아휴직 실적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대상,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실적을 공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력 단절 방안입니다. 경력 단절은 아이가 입학하는 초등학생 전환기에 가장 빈번히 발생합니다. 아이의 등하교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방과 후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무조건 초빙하도록 하고 학습과 활동 프로그램을 적절히 섞어서 구상해야 합니다. 예시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방과 후가 더 이상 방치가 아닌 배움과 놀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근무 형태가 유연화되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무, 재택근무 등과 같이 근무 형태를 유연화하여 육아로 인해 회사의 업무적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근무 형태가 변화해야 합니다. 독일은 9시부터 3시까지 회사에 있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변화하여
우리나라도 이처럼 변화하여 엄마가 등교를 챙겨주면 아빠가 하교를 챙겨주는 등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육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28.2%로 매우 낮은데 이를 중장기적으로 이용률이 70% 이상 되도록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도 중요한데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베이비시터를 증원하고 또 주기적으로 교육해 학대의 위험에서 예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에서 주관하는 땡땡시 공동 어린이 놀이터 사업입니다. 이는 전문 강사와 학생 봉사자로 구성되어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들을 놀아주는 시스템으로 해당 지자체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을 온 관람객들의 어린아이까지 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분들 중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센터 돌봄 시터로 고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살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취업 경쟁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대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공급하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 희망 적금의 중도 해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6개월, 1년과 같이 단기 상품을 개발하여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주거 빈곤율은 굉장히 높고 공공임대주택에 청년이 입주한 비율은 굉장히 낮은데 이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자체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사회 초년생이라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할당량을 보장해주며 쉐어하우스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안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어를 제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ove more. 개인은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서로를 사랑하며 open mind. 기업은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갈 세상을 만들고 live better. 정부는 더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LOL이라는 표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 부모, 나 모두가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발표팀 별빛바람팀 발표자께서는 무대로 올라와셔서 리모컨 체크 먼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문제 극복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별빛바람조의 나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조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세 가지 대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0.78.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죠.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수치가 잘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머리하고 팔다리만 낳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실제 출생아 수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실제 작년 25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한 반에 35에서 40명의 아이들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2030년에는 한 학급당 약 14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는데요. 이 정책들이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 MZ세대의 특성, 즉 정책의 대상 세대인 MZ세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MZ세대는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을 중시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 나이가 먹으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더 이상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들 또한 그들의 개인의 선택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가치관과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들에게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아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선택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고 서포트해주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저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의 분업화, 즉 현금성 지원과 인프라 사업의 분리입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21년도 기준 지자체에 지원한 관련 예산은 16조 원,
이 중 약 53%인 8조 4,800억 원이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MZ세대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어떤 세대보다 평등과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정부에서 지원된 이런 차등 지원금 또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차별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현금 지원 정책은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어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근데 여기 매달 4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 중 21년도 지원 금액 중 현금성 지원 금액이었던 8조 4,800억 원을 합계 출산율 1을 만족하기 위한 총 출생아 수인 33만 명의 예상 수혜자 22만 명이 출생 직후부터 학교에 가는 8년간 매달 40만 원씩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네, 저희는 보다 정확한 예산 책정을 위해서 공학경제에서 사용하는 균일지불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환산법을 적용하여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당 3,26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이것을 22만 명 모두가 학교에 가기까지 지원을 한다면 필요 예산 7조 1,720억 원, 즉 21년도에 지자체에 지원된 현금성 지원금보다 오히려 적게 나왔습니다.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는 단지 국민들에게 그냥 퍼주기만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ROI 관점에서의 기대 효과로 접근을 했습니다. 즉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를 투자자, 지원금을 받는 수혜자인 국민을 투자 대상, 그리고 지원금을 투자금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 한 명에게 지원된 금액을 해당 아이가 성인이 되어 노동을 시작하고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을 때 총 몇 년의 기간 뒤에 이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느냐? 약 18.4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약 20년에 해당하는 이 숫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어떤 사업 운영 측면에서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보다 더 집중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아낌없는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꾸준하게 해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네, 다음은 MZ세대 중심의 베이비시터 서비스 도입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베이비시팅 아르바이트가 일반적으로 퍼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에 착안하여 K 베이비시터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은 많은 맞벌이 가정, 특히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이 회사에서 급한 용무나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적당한 기관, 적당한 시설,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나라에서 관리하는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쉽게 빠르게 맡길 수 있는 어떤 효용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특히 저희가 주목한 효용은 바로 우리 MZ세대 입장에서의 효용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국가에서 돈을 적게 줘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가짐으로써 나의 미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경력 단절이 생기진 않을까, 나의 자유가 박탈되진 않을까. 이것은 결국 어떤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결혼과 출산 이전에 육아 그리고 아이에 대한 경험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막연한 두려움인지 아닌지에 대한 스스로의 검증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 플랫폼과 전문 부처 신설입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양육 가정에게 통합적으로, 즉 어떤 대책이나 서비스를 통합 원스톱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 여전히 없습니다. 여러분, MZ세대에서 Z가 의미하는 바, 즉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IT 기기를 다루는 데 능합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A라는 제도를 받으려면 여성가족부에 문의하고, B라는 제도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고, C라는 제도를 받으려면 동네 주민센터에 걸어가서 문의해야 되고, 이런 아날로그적이고 구시대적인 방법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에게 디지털 환경, 통합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내가 아이를 낳더라도 이렇게 정부 지원 정말 많고 맘만 먹으면 정말 쉽게 받을 수 있구나,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대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실제로 이것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문 개발업체인 F사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일회성에 한해 16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메인 페이지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 하나의 페이지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관리자는 이를 통해 양육 가정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용이 있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이 별빛몰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온라인 PX, 즉 군인이나 혹은 군인 가족들이 그 온라인 PX 더 캠프몰이라는 곳에서 일반 오프라인 PX에서 면세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온라인 어떤 양육몰, 즉 면세 혹은 저가로 관련 물품을, 공신력 있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어떤 페이지를 구성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MG 돌보미 찾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인데요. 학부모들은 자신이 원하는 보육자, 특히 어떤 자격증과 검증을 통해 안전한 보육자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대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 한 5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 발표를 위해서 대책을 추리는 과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안, 예를 들어서 세대 공전형 주거 모델 도입이라든지 반일 근무제 확대라든지 이런 뻔한 대책, 즉 단기적이면서 미봉책도 아닌 대책, 저희가 하고자 하는 대책들은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대책들로 꾸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슬로건인데요. 옛날 등대가 없던 시절 우리 선조들은 별자리를 지표 삼아서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날 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자리, 별빛, 그것이 그들의 길잡이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두운 단면 중 하나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 어둠과 깊은 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별빛, 우리의 희망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네, 아이들로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발표팀 이쁨 팀입니다. 무선 마이크 2개를 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발표를 하실 예정이고요. 네, 오늘 유퀴즈 온 더 블럭 미래를 바꿀 아이디어 특집에 어떤 자기님을 모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MZ세대 저출산 논문 대회에서 과감하고 신선한 정책을 제안하며 큰 화제를 모은 대학생 김상현 씨를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말씀 나눠볼까요? 이번 정책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점은 이 정책을 3가지 단계로 나누었다는 점인데요. 만남을 준비하는 정책, 만남을 이루는 정책, 그리고 만남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저출산 문제가 특정 세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방면으로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정책을 총 3단계로 준비했습니다. 네, 확실히 결혼 정년기 세대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정책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상현 씨께서 생각하시는 20대 청년들의 연애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가장 큰 이유가 미디어의 확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총 3가지 방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미디어를 통한 연애의 대리만족, 둘째, 미디어가 만들어낸 연애, 결혼, 그리고 육아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리고 마지막은 정보의 과잉으로 인한 과도한 합리성 추구 경향입니다. 그 연애에 관한 무분별한 정보 확산으로 인해서 연애를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단정지으며 경험하기도 전에
주저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참 이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상현 씨의 정책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만남을 준비하는 단계의 정책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자리에 갈 때 격식 있는 옷을 차려입듯 저희는 남녀 간의 만남에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이 미래의 만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교육 개정 방안을 준비했는데요. 저희의 개정 방향은 총 2가지입니다. 먼저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이란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젠더 교육과 인성 교육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 중심적 성교육입니다. 경험 중심적 성교육이란 이론보다는 경험하면서 왜곡된 성인지에서 탈피해 보다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아, 흔히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하죠.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도 역시 앞서 말씀해 주신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10대들 중고등학생들의 올바른 성지식 교육을 가르침으로써 10대들의 임신율을 대폭 감소시키기도 하였고, 또한 이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최근 젠더 갈등을 통해서 그 중요성에 부각된 사회적 성 또한 교육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 단계인 두 번째 정책들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네, 이번 단계의 정책은 자기 발견과 자기 확장의 시기 20대 초반을 위한 정책입니다. 저 또한 대학생인 만큼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이 연애를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 연애 교양 수업. 저번에 세종대에서 연애 교양 수업을 하고 계시는 배정원 자기님께서 오셔서 잘 알고 있죠. 연애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통해 남녀 파트너가 짝을 이루어 가상의 데이트를 하고 레포트를 제출한 수업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 같아도 수강 신청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현재 저희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의 총 30%가 교육혁신지원금, 즉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지원금 성과 평가 방식에 결혼과 가족 강의 개설 여부를 추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업비 안에서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참,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이성 교제가 다시금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은 연애도 하고 싶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너무나 높아진 현실의 벽 때문에 그 의지마저 꺾여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기회와 환경을 마련해줘서 청년들이 더 이상은 연애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지금 이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남을 이루는 단계 두 번째 정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정책은 20대 초반 로맨스 문화생활비 지원입니다. 연애를 하려면 먼저 이 마음속에 있는 연애 세포부터 깨워야 하잖아요. 따라서 저희는 20대 초반의 남녀가 함께 로맨스 장르의 영화, 연극 또는 전시를 보러 갔을 때 월 1회에 하나여 5,000원의 할인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좋아하던 친구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려워서 머뭇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영화비 할인을 핑계로 데이트 신청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정책의 클라이맥스죠. 만남을 준비하고 만남을 이루는 단계까지 왔다면 이제는 만남을 완성하는 단계의 정책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의 정책은 20대 때 이룬 만남이 결혼과 육아로서 마침표를 찍는 시기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시험 신설입니다.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늘리고자 저희는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 굉장히 정말로 심각하죠. 소아과 의사의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최근에는 응급실 곳곳을 방문해도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에 사망했던 어린이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설하고자 하는 소아청소년과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인턴 과정을 수료한 후에 응시하게 될 전공의 시험에서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시험만을 응시하도록 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를 늘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반드시
타 분과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금전적인 페널티를 부과해서 신설 전형의 악용과 소아청소년과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 또한 함께 고안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저희는 소아청소년과 전형을 신설한 대학에 한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이는 최대 331억 원으로 현재 제약혁신 지원 사업의 총 사업비인 1조 2천억 원에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운용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에도 독일에도 비슷하게 소아과 인력이 부족한 시골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소아과 의사를 별도로 선발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외 사례가 있는 것처럼 상현씨께서 제안해 주신 이 정책도 진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정책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거점형 야간 보육의 확대 및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다음 정책은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인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거점형 야간 보육이란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야간 보육 전담 교사를 채용해서 아이들이 보호자와 하원하기 전까지 건강한 저녁 식사와 그리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이는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확실히 아무래도 이게 현재 야간 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고 보육을 시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교사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정책의 새로운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첫째는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 중인 야간 보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린이집의 공공화 확대인데요. 거점형 야간 보육의 그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자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은 노인 채용의 확대입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노인분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경력이 단절된 노인분들을 국가 교육을 통해서 일정한 자격을 획득하도록 돕고 그분들을 야간 보육 교사로 채용한다면 현재 거점형 야간 보육의 교사 인력수 문제와 노인 실업 문제까지도 해결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신선하고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 주신 김상현 씨를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정책들을 한번 쑥 훑어보니 이 정책이 큰 흐름이 구성된 마치 한 편의 서사와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참 이 시대의 청년들이 더 이상 연애를 주저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만남을 체계적으로 이끌어주는 정책에 따라서 만남의 가치를 경험하고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상현 씨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처럼 단순히 특정 세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출산과 이성교제 문제 모두 우리 모두의 숙제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다면 이걸 함께 해결할 우리 모두의 숙제를 남기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유키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부 마지막입니다. 5번째 발표자 박효진님께서는 무대로 올라오셔서 리모컨 체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효진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0대 나의 가임 관리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주제의 키워드는 저는 30대와 가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임이 어려우시죠? 2차 성징을 해서 임신이 가능한 단계를 말을 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가임 인구에는 지금 MZ세대들이 다 포함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가임력의 생명이 30대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주제는 30대 나의 가임 관리 이야기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왜 저출산이 왔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늦게 결혼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피임이 개발됐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선택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자녀 계획을 통해서 내가 낳을 아이의 수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유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혼돈하십니다. 저출산은 난임이라고. 달라요. 당장 1, 2년 안에 출산 의지가 있고 난임 해결하고 싶고 출산율 올리고 싶으면 지금 정부처럼 난임 인구에게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여성의 업이 아니에요. 평생 출산을 강요받아온 여성이 이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임 인구는 여성이 아니라 남녀 공동이 돼야 되고 그것이 MZ세대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MZ일까?
MZ에게 제가 다가갈 수 있는 건강검진이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MZ들이 주요 키워드 검색했던 관심사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우선순위에 이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고 건강관리를 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아, 가임이 어렵고 정소난소 호르몬이 어렵겠지만 건강검진에 얘들을 올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가임력 관리라는 거는 결혼하고 내가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20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생리통이 없고 내가 건강한 정자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MZ들이 우선순위를 다 이루고 나서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가임력 관리와 동결 보존이라는 방식으로 이 MZ세대의 저출산을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우선은 타깃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상 속 가임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MZ세대의 시그니처는요, 에어팟, 스마트워치, 스마트 웨어러블한 기계들을 몸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대중화와 일상화를 어떻게 디지털 케어 서비스라는 그 MZ들이 좋아하는 그런 생활로 접근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건강 관리에 가임력이 미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을 쉬고 살아갈 때 간, 폐, 심장은 건강검진 받으십니다. 근데 35세를 기준으로 끝나는 가임력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를 너무 생각하지 않으세요. 20대가 음주, 흡연, 수면 패턴이 가장 불안전한 세대거든요. 그때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대응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임 생명이 만 35세 끝난다는 교육을 성교육과 피임 교육처럼 청소년기부터 해야 됩니다. 미혼 여성이 만 35세가 됐을 때 자궁에 혹이 생깁니다. 2명 중 1명이요. 그러면 제가 운이 없어서 자궁에 혹이 생기면 외과 수술 받으면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기 폐경 기약을 2년 이상 복용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30대 후반, 40에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평생 쓰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있는데, 이거를 국가가, 정부가 건강관리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임신 안 할 건데, 애기 안 놓을 건데 괜찮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월 한 번 겪는 마법의 생리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여기 서울은 초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 초미세먼지가 정자라고 하는 남성의 생식세포 꼬리에 붙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 케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식과 관리가 되면 정말 내 몸이 건강해지는 30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어떻게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Z세대의 시그니처가 디지털한 스마트 기기를 웨어러블하게 입고 다녀요. 그들에게 아주 단편적인 예로 핸드폰 사용 시간을 추적하면 그들의 수면 시간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전자파에 노출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바지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꽂아 두셨나요?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노출된 시간 동안 간단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인공지능 앱 같이 진이나 이런 것들이 어제는 노출 시간이 10시간이었어요. 오늘은 핸드폰을 손에 들어주세요. 전자파 노출이 줄어들 거예요. 이런 것들처럼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드로즈나 레깅스를 많이 입으시는데 생리통 완화를 위해서는 이런 솔루션들이 디지털하게 앱으로 개발이 돼서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발이 될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개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그들의 일상화 속에 가임이라는 단어들이 녹아낼 수 있고 대중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가장 빠르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대응 방법인 것 같아요. 난임이나 저출산은 질병이 아닙니다. 국가는 결과적으로 질병으로 인식하고 비용적인 부담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사면 냉동실에 넣어두시잖아요. 녹으면 못 먹으니까. 난자도 정자도 똑같습니다. 에렌트라고 하는 액체 질소가 마이너스 190도예요. 그곳에 보관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난자와 건강했을 때 내 20대의 정자 난자들이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특정한 경우에만 이런 동결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는다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호르몬 수치 건강 검진 받았을 때 AMH라고 하는 난소 예비력이 있어요. 난소 나이가 낮은 친구들만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여자는 300만 원, 남성은 1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이 그다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구글사는 직장 여성의 동결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무조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 구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자가 혼자, 직장 여성이 제 경제적 지위가 되고 사회적 안정을 느껴서 혼자 아이를 결정할 때도 이런 동결 난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산부인과랑 비뇨기과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 20대가 방문 거부가 8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된 그 관리센터가 필요하고요. 건강검진센터처럼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MZ세대 맞춤형 저출산 대행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드린 제안을 조금 더 결과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가임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아, 나 가임력 끝나 30대 준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디지털 난케어 서비스로 내 스마트워치와 나의 디지털 앱으로 항상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활 속에 녹여내야 되고 또 가장 현실성이 높은 가입력 동결 보존을 통해서 아, 나 나중에 하더라도 내 꿈을 다 이루고 우선순위를 다 하더라도 아, 나 그때 동결해놓은 난자 있고 정자 있지 애기 가져볼까? 약간의 희망과 의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왼쪽 편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본인들의 MZ의 우선순위에 결혼, 임신, 출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출산 의지가 있으시는 신혼부부나 그런 분들은 경력 단절과 출산 중에 고민을 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경력 단절 걱정 안 하시고 커리어 세우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내 집 마련하세요. 그리고 동결 보존해서 그때 나의 가입력이 유지됐으니 우리 이제 아이를 가져볼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결 보존에 관련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세계 3위고요. 임신 성공 효율은 30%입니다. 자연적으로 임신을 할 경우 30대 후반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의 제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 가임, 정소, 난소 이런 얘기들이 조금 생소하셨을 건데 처음 들어보셨거나 조금 불편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MZ세대에 대한 저출산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